네, 지구의 인구가 75억 명을 넘어서 90년 시대를 향하고 있죠. 과연 이 시대는 누가 주도권을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섯 번째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각 시대별로 그 시대를 이끌었던 주도권 세력들이 있었죠. 인구 2억 명 시대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약 4천년, 성경의 역사로 보면 4천년 정도 지난 예수 탄생 시기까지가 바로 2억 명 시대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까지 과연 누가 이 시대를 이끌었는지를 살펴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누가 제일 많았나 인구수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문명을 탄생시켰던 이집트인들, 이집트 주변에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면서 인구수가 증가하고 그 인구수가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을 이끌어가게 됐죠. 이집트인들은 아문이라고 하는 신을 중심으로 한 다신교를 믿었던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소수민족들을 평정하면서 국가를 형성을 해나가는 사이에 이게 커지면 또 다른 센 그 세력과 충돌을 하게 되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에는 아카드인,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들이 시대를 따라서 주도권을 놓고 승자를 겨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은 지리적으로 가까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이 팽창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팽창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누가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질 것이냐를 놓고 싸움을 벌이죠. 이집트가 쳐서 올라간 경우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밑으로 내려와서 점령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걸 반복하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 사이에 놓여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그때 반짝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서 무엇인가 상거래 역할을 하면서 세력을 팽창했던 시점이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인구수가 적었죠. 그래서 결국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이집트인의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나중에는 파샤, 페르시아까지 계속적으로 침공을 받으면서 인구수가 적었던 유대인들은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사이에 에게의 중심으로 그리스인들이 세력을 팽창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독립적으로 문명을 형성하고 있던 인더스 문명이 이 그리스 문명에 의해서 한번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게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전부 다 통합을 하면서 그 세력이 커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인더스강 유역에 있던 지역에 있는 세력과 충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인도 북부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황하 문명은 이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스 문명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리고 황하 문명은 우리가 진나라, 한나라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서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동쪽, 북쪽 지역에만 관심이 있어서 늘상 그쪽 북방민족 또 동이족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과 계속 충돌을 하고 점령을 하고 하면서 황하 문명은 독립적인 문명으로 발전을 하게 됐었습니다. 결국 살펴보면 이혁명 시대의 주도권은 어떤 민족이 큰 세력을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주도권들이 오고 갔고 그 주도권, 예수님 당시의 주도권은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지중해 중심으로 세력을 안정된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 문명을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혁명에서 인구가 5억 명이 되는 데까지는 또 긴 시간이 걸리죠.
인구가 2배 가까이 되는 시간에는 1300년에서 14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에도 결국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건 어느 민족의 수가 많아지느냐 였는데요. 역시 게르만족들의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죠. 이 게르만족들이 서로마를 멸망을 시키고 유럽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게르만족의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끊임없는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AD 800년경에 북쪽 지역에 있던 노르만족들이 인구 팽창을 하게 되죠. 그 노르만족들이 영국도 점령하고 프랑스 서쪽도 점령하고 또 동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진출하면서 러시아에 또 그 나라를 설립하고 또 북쪽으로는 아일랜드까지 또 남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남쪽과 지중해 지역까지 또 노르만족들이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쭉 퍼지게 되죠. 그러고 보면 유럽이라고 하는 데는 게르만족, 그리스와 이탈리아 중심 또 북쪽의 노르만족들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섞여져서 오늘날 이런 민족이 재편되게 되죠. 그렇게 서유럽 중심, 지중해 중심 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에 있던 세력들이 결정적으로 또 한번 여러 가지 지배권을 놓고 싸우게 되는 계기가 종교 문제입니다. 이슬람 종교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을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죠. 이 이슬람 세력이 크게 힘을 얻던 것은 이슬람 종교가 생겨났던 600년도 중반부터 동로마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까지를 완전히 통치하게 되는 1500년 이때까지 이슬람이 큰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유럽은 크게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으로 나뉘어서 세력을 다투게 되죠. 그 사이에 이제 재미있는 일이 하나가 발생하는 게 몽고의 침략입니다. 몽고가 인구 100만 명밖에 안 되던 몽고가 유럽 쪽과의 교육을 통해서 주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제공받았었는데 그런 교역로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서쪽으로 침공을 시작합니다. 이 몽고의 침략이야말로 동양과 서양, 황하 문명권과 서양 문명권이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않았었는데 제대로 한번 싸움을 벌리는 그러한 일이 바로 몽고의 서쪽 진격이죠. 이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동쪽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종족들이 있었다는 걸 서쪽 유럽인들이 알게 되고 동서양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이런 세계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인구 2억 명 시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인구가 5억 명 가까이 되게 되면서 이런 동서양의 교류가 크게 일어나죠. 지중해 중심의 서양 쪽에서는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들이 한 500년, 600년 다툼을 한 과정에서 교역이 서로 활발하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물자의 교류, 자원이 교류가 필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서로 전쟁, 물자, 교역로가 해상과 육상으로 발달을 했고 또 몽고가 서쪽을 침략하면서 동양과 서양 사이에 어떤 교역로가 활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아메리카 쪽을 빼고는 지구 전체가 이제 서로를 알게 되고 교류도 하게 되고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 이런 시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유럽은 보면 크게 이제 기독교 국가들을 중심으로 또 유라시아 쪽은 게르만족들과 노르만족들이 지배하게 되는 그러면서 기독교에 또 편입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인도는 조금 동양과 서양의 전제 사이에서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남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서양과 동양의 그런 심한 분쟁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는 어떻게 보면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인도는 브라만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계급체계가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이 계급체계가 심각해짐으로써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고요.
중국은 또 서양과는 다르게 유교라고 하는 또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통치 기반을 만들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억명 시대 AD 한 1400년까지의 시기는 결국은 종교의 전쟁, 종교의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 과연 기독교를 어느 민족이 제일 세력을 가지고 교황청과 교류를 하느냐가 유럽의 지배권의 패권을 결정을 좀 했고요. 이슬람이나 동양권에서는 이런 종교가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인도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 제도가 지배를 쭉 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그러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구 5억명 시대까지는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 종교의 주도권을 어느 민족이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또 동양에서는 어느 민족, 이게 북방민족이냐 남방민족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대륙, 중국 대륙의 지배권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5억명 시대까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인구 5억명 시대 1400년도 후반을 지나면서 1800년도까지 400년 기간 동안은 조금은 고급스러운 세력 다툼으로 변화를 좀 하죠. 이제 유럽의 인구가 팽창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유럽의 인구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또 인구가 늘어나니까 새로운 물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대륙을 확보를 하게 되고 새로운 교역로를 확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유럽이 5억명 시대와 10억명 시대 그 사이에 만들어내게 되죠. 인구가 이렇게 400년 만에 2배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농업혁명도 있었고 거기와 관련된 많은 기술 발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원을 누가 확보를 빨리 하느냐, 어느 민족이 유럽 대륙을 벗어나서 어느 식민지를 개척해서 거기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져오느냐가 관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같이 조그만 나라, 네덜란드와 같이 조그만 나라, 이런 조그만 나라가 교역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그런 확보된 자금이 그 유럽 전체 세력을 주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 5억명 시대에서 10억명 시대까지 이 시대는 결국은 무역을 누가 주도하느냐,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자원을 많이 빨리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됐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많은 그 대량 생산이 필요했고 물품의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확보가 절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상 무력이 강한 나라들 또 교역이 강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스페인이나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아메리카에서 많은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한 시대를 풍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어서 식민지 전쟁에서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은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분할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5억명 시대에서 10억명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불행하게도 인도는 무굴 제국이 잠시 반짝하긴 했지만 그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에 짓눌려서 사회 발전이 아주 뒤떨어지게 되죠. 또 하나 중국도 유교와 주자학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어떤 그 지배하는 철학이 기술 발전을 아주 낮게 보는 그런 철학들이어 가지고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느 한 시대를 지배하는 철학과 사상이 그 나라가 얼마만큼 발전하게 하느냐를 정한다고 하는 것을 이 5억명 시대와 10억명 시대
이 사이에서 벌어진 서양과 동양을 구분을 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자원 확보를 위해서 확보된 자원을 통해서 얻어진 부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에 대한 탐구, 신의 창조 섭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창조의 원리를 생활기술로 발전시키면서 서양의 시대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 5억 명 시대에서 10억 명 시대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그 과학 기술에 대한 활용 능력, 이것이 결국 동양과 서양을 근대에 와가지고 하나는 지배 세력, 하나는 피지배 세력으로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800년도 10억 명 시대에서 20억 명 시대, 1900년도 초반까지 이 시대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좀 하죠. 인구가 10억 명에서 20명으로 발생하면서 이제 지구 전체가 사람들로 덮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역시 어느 민족이 가장 많으냐에 따라서 나라들이 형성이 되고 그 지역을 그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근 지역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는 로컬하게 서로 지역별로 다투던 다툼이 해양 기술들이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대륙 간 지배 세력들이 결정되고 이 대륙 간 전쟁들이 벌어지는 일이 바로 10억 명에서 20억 명 사이에 시대 사이에 벌어지게 되죠. 많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식량과 공산품을 제공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혁명, 또 산업혁명이 이 시기에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와중에 필요한 물자 확보, 20억 명 가까운 인구들이 먹고 살 기본적인 것 플러스 여러 가지 필요한 향신료나 사치품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늦게 이 그 산업화가 됐던 독일이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는 게 1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땅을 중심으로 로컬리 땅을 중심으로 농산물에 의존하던 시대가 이제는 세계를 중심으로 무역 중심이 되고 또 도시화가 되면서 자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국가 체계가 만들어지고 또 민족주의가 형성되면서 자본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로 크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배계층이 농토를 가지고 있던 영주와 농노로 구분됐던 것들이 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이 되는 시대. 그래서 누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느냐는 자본가가 이끌어가는 시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가 큰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죠. 자본가는 잘 먹고 잘 살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못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이제 사상적인 대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사상을 어느 쪽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세력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성공한 나라가 유라시아를 통합한 러시아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때에 동양 측에서 눈을 뜨고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 주재학이나 유교의 영향을 극히 덜 받았습니다. 섬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근본적으로 실용주의가 발달을 하게 되고 이 근대화 과정에서 일찍 눈을 뜬 일본이 결국 러시아와 중국을 전쟁에서 이기고 새로운 강자로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또 이 시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유럽에서 기독교 개신교가 구교와 개신교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지역으로 옮겨갔던
그런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의 일부 넘어갔던 사람들이 미국의 동부를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을 하죠.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봉건주의와 제국주의를 뛰어넘어서 미국은 바로 민주주의를 시행을 하죠.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탄생하면서 민주주의를 시행하게 되면서 결국 이 20억년 시대 이후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는 정말 6대주, 5대양 6대주가 하나의 모든 인간들이 편만해서 사는 시대가 되고 유럽의 패권은 결국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패권을 잡게 되고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패권을 잡게 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패권을 잡게 되고 여전히 인도는 아직 여기에서 경쟁에서 뒤처져서 영국의 식민지로 남는 이런 현상이 이제 20억 명 시대까지 전개가 되죠. 그러고 보면 이때의 세계적인 어떤 지배권은 역시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 종교를 가진 백인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이 40여 년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20억 명 시대까지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20억 명 시대까지 또 이렇게 지배 세력들이 분포가 된 계기는 결국은 과학기술의 힘이죠. 과학기술을 가지고 20억 명 시대에 자본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의 경쟁에서 응용기술을 많이 개발시킨 미국, 또한 이러한 그 선진기술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세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1930년대부터 40억 명 시대가 되는 1975년도까지 이때의 과학기술은 이 20억 명 시대까지 만들어놨던 기초과학들이 꽃을 피우는 시점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40억 명 시대까지는 20억 명 시대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도의 민주진영, 그 다음에 러시아 중심의 공산진영, 이 공산진영에 중국이 같이 합세를 하게 되면서 세계의 세력이 큰 세력, 그 두 개의 세력과 또 아랍권 중심의 제3세계 지역으로 40억 명 시대가 이어지게 되게 되죠. 이 시대에는 어떤 사조가 중심이 돼서 서로 민주지형은 미국 중심으로 경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한 세력을 형성하고 또 그 공산주의 세력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서로 보존하고 확장하게 되면서 일종의 단절의 시대가 계속됐죠. 그러면서 제3세계를 놓고 누가 제3세계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냐라는 다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그 세계 판도가 유지가 됐었죠.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핵심적인 기술 발전들이 이루어졌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이 시대는 종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전히 미국이 주도를 하는 이런 시대였다 생각을 합니다. 1975년부터 2017년까지 75억 명 시대, 이때는 정말 드라마틱한 지구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가 구분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생활 환경 수준들은 모두 평준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거리들은 못 사는 나라로부터 제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화된 시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지구가 하나가 된 시대가 75억 명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인구를 언어 중심으로 세상에 흩어져 살게 만든 이후에 인구가 모든 인구들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구가 하나가 되는 이런 시대가 75억 명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지배 판도가 현격하게 바뀌게 되죠. 인구 비율로 따지게 되면 인구가 75억 명 중에
중국이 14억으로 여전히 핵심 세력이 되는데, 하나 큰 차이가 나는 건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부상이죠. 인도가 13억 5천만 명. 이제 수년 내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능가할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인구가 19억 6천만 명이 됩니다. 그 전체 지구 인구의 50%를 상회하는 게 아시아 지역이 되죠. 아프리카가 인구가 14억 정도 되고요. 아메리카, 중앙 및 남미가 7억 정도, 북아메리카 3.6억, 또 유럽 전체가 6.6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구의 새로운 강자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직 인구수로는 아시아 지역이 크게 점령을 좀 했지만 경제력을 따져보면 미국을 1로 놓고 보면 중국이 0.5, 일본이 0.38, 인도가 0.11, 한국이 0.07. 그래서 전부 합쳐봐야 미국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 다 합쳐봐야 역시 이것도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러시아나 카나다, 호주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인구수와 경제력으로 보면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지역이 한번 미국과 어떤 그 지배력을 놓고 다투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유럽을 다 뭉쳐서 놓고 보면 크게 이제 아시아, 미국, 유럽 지역 요게 큰 세력으로 앞으로 75억 명 시대 이후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죠. 또 하나가 종교 인구의 분포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작년 통계로 25억, 이슬람이 17억, 힌두교가 10억, 유교가 4억, 불교가 4억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기독교 인구가 세계적으로 많지만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의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건 새로운 변화입니다. 전통 기독교 국가의 이슬람 비율이 8%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9%를 넘었고요.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11%,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였던 네덜란드가 5.5%, 독일과 벨기에, 스웨덴과 영국이 3%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이슬람 세력이 점점 세력을 팽창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죠. 그래서 지구촌에서는 경제력으로 보나 종교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배 세력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90억 명 시대가 이제 20년 내지 30년 이내에 달성이 될 겁니다. 이러한 90억 명 시대, 이제 뭐가 과연 어떤 세력이 이 지구 90억 명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세계 경제 구도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공유하는 이런 기술이 기반이 돼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든 면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불투명합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 중에 어느 요소가 어느 산업 분야에서 우리의 90억 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들이 나올 것인지.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자원 확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그 자원 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력을 어느 민족과 어느 세력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인구 90억 명 시대 아주 위험 요소들이 많이 내포가 됐죠. 인종들이 이제 많이 섞여 있고 더군다나 종교 분포가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갈등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75억 명 시대를 만들면서 개발해 놓은 기술들이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되죠. 그래서 과연 민족 간, 종교 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 기술들이 만들어낸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창출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90억 명 시대를 접근하는 우리 인류의 숙제가 되고요. 이러한 숙제를 과연 어느 세력이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시대를 줄여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측하기에는 아직은 경제적인 지배권, 또 자유, 민주, 또 평등,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 세계를 이끌어온 미국이 이 일을 주도해 나갈 것이고, 또 그 일부를 아시아 지역이 담당해 나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90억 명 시대가 다가올 때 누가 이 지구촌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기술력과 자본력, 또 그런 창의력을 가진 것들이 수용되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들, 이런 것들이 준비된 세력이 이 지구를 이끌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과연 우리는 앞으로 이 90억 명 시대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음 6번 주제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